자, 계속해서 2교시 문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 1번 문제는 이제 도심지 공사에서 적합한 역타 공법, 탑다운이죠. 탑다운에서 쓰는 우리가 BRD하고 SPS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냥 공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냥? 그러면 일단 BRD가 뭔지 SPS가 뭔지부터 일단 가야 될 것 같고, BRD, SPS를 시공하는 어떤 시공 상세도, 시공 방법들, 시공 순서들 이것들이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이 BRD의 특징, 아니면 SPS의 특징, 아니면 BRD의 시공시 유의사항, SPS에서의 시공시 유의사항들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BRD하고 SPS 물어봤단 말이죠. 그냥 이게 뭐냐 이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일단 대제목 1번에서는 서론 들어가야죠. 머릿말 들어가야 되고, 저는 항상 서론을 머릿말로 쓰거든요. 자, BRD 심축 기초를 형성하는 방법이다. 기둥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슬랍을 타설하는 방법, 역타 공법이다. SPS 공법, 스트러트를 연구 구조물을 써가지고 봉구조물을 활용해가지고 시공하는 방법이다. 그럼 되겠죠. 네, 두 번째는 이제 BRD를 먼저 언급을 해야 되겠죠. BRD 공법에 대해서 가지고 일단 BRD 공법의 정의는 머릿말에다 다 들어갔을 거고, BRD 공법의 시공하는 시공 순서, 시공 방법 하나 들어가면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BRD 공법의 특징, BRD 공법의 시공시 유의사항 뭐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SPS도 마찬가지죠. 대제목 3번 해가지고 SPS 공법에 대해서 시공 방법, 시공시, 특징, 공법의 유의사항 이게 세 가지만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요 아마 3페이지가 꽉 찰 것 같아요. 이것만 써더라도. 그렇죠? 아마 대제목 4번은 이제 결론 이제 그 결론 부분인데 매진말인데, 매진말에다가는 이제 탑다운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역조인트를 방지를 해라. 그렇죠? SPS다. 역조인트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콘크리트 품질을 잘 철저히 해라. 기준 구조물이기 때문에 수직도를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렇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수직재와 수평재의 어떤 일체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매진말에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BRD 공법의 시공 방법만 알고 있으면은 나머지 2번, 3번, SPS 마찬가지 2번, 3번은 당연히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BRD 공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죠. 일단 기둥이 있으면은 여기가 기둥 브라켓을 형성을 해놓습니다. 기둥 브라켓을. 그래가지고 기둥 브라켓을 형성을 하고 이렇게 수평재를 빔을 형성을 해놓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 빔이 이제 위에서 봤을 때는 와이드 빔이 되는 거예요. 와이드 빔이. 그리고 나서 여기 위에다가 데크를 깔입니다. 이렇게. 데크를 쭉 깔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데크를 쭉 깔아가지고 타설을 합니다. 타설을 하고 양생이 끝나게 되면은 이 브라켓 형태가 그대로 다시 하향으로 내려가면서 다음 층 여기가 이제 뭐 B1이다. 그러면 여기는 B2다. 그대로 내려간다.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서도 데크 깔고 철근백은 부백은 철근 깔아주고 콘크리트 타설. 그러면서 한 층 한 층 한 층을 시공하는 방법. 근데 어차피 얘는 위에서 아래로 그죠? 가죠? 이거 역타예요. 하게 되면은 발생하는 게 필연적인 발생하는 게 역조인트. 그렇죠? 이게 BRD입니다. BRD.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특징에다가는 뭐 BRD 공법의 특징은 뭡니까? 전용성. 이거 양생하는 동안 밑에는 동발이 없잖아요. 그렇죠? 동발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밑에는 바로 톱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토공사 가능. 그러니까 상부 작업하고 하부 작업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야. 상하부 동시를. 그러니까 굴적 공사와 골조 공사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거. 그 세 번째는 스트러트가 없죠. 스트러트가. 가설 스트러트가 없죠. 이게 없다는 거야. 이게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야. 공개단축, 원가 절감, 안정성 향상, 그죠? 강제 절감 이런 것들이 되겠죠. 특징들이. 당연히 그리고 이제 탑다운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도심지 협성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층 어떻게 얘는 작업장 공간 활용 가능, 1층 공간 활용 가능, 뭐 그런 것들이 되겠죠. 단점으로는
이 BRD 이 프레임 자체가 한 2m 정도 돼요. 2m. 2m. 그러면은 나중에 이걸 해체하려면은요. 지하층 내려가가지고 그렇죠? 해체를 해야 되면은 최소 2m 이상이 있어야 되겠죠. 2m가 뭡니까? 보통 사람 키가 180, 하이바스는 180에 생각하고 적어도 여기 3.8m 이상 확보를 해야지만이 얘가 해체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이 해체 이게 설치 기간도 뭐 가다돼. 설치 기간이 가다된다. 그래서 단점으로는 설치 기간이 소요된다는 거고 해체할 때 높이가 좀 확보해야 되고 해체 높이를 확보해야 되고 이 데크를 깔기 때문에 내화 피복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별도의 내화 피복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역조인트 그죠? 역조인트도 발생하니까 역조인트 처리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 단점들을 유의사항으로 들어가가지고 조금 풀어주게 되면은 이 유의사항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 BRD 공법이에요. BRD 공법. 간단하죠? SPS 공법은 더 간단하죠. 더 공부를 더 많이 하셨으니까. 자, SPS 공법은 자, 터프하기예요. 터프하기를 다 하고 이 부분에다가 웨일 설치하죠. 그리고 여기다가 보호 연결하죠. 이렇게 강제 비면. 그렇죠? 웨일 설치하고 보호 연결하고. 그리고 나서 기초까지 다 터프하기를 한 다음에 기초 콘크리트를 시공을 하고 여기서 같이 GL에서 업을 할 거냐 하고 업을 할 거냐 아니면 다운을 이제 동시에 갈 거냐 어차피 우리는 이 심초 기초는 형성을 해놨을 거고 그렇죠? 심초 기초는 형성을 해놨기 때문에 업으로 갈 거냐 다운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다운 갔다가 다시 업으로 갈 거냐 다운업으로 갈 거냐 다운업으로 갈 거냐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죠. 그 SPS 공법에서 특징은 이제 이런 것들이 가설 스트러트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다 연구 구조물이죠. 연구 구조물이기 때문에 가설 스트러트 같은 경우에는 품질이 좀 떨어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설치 해체가 일단 필요 없을 것 같고 이 연구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성이 좀 뛰어나죠. 그렇죠? 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평면에서 봤을 때 대부분 이렇게 되죠. 귀잡이 한 다음에요. 중앙부 스트러트 걸고 단부 스트러트 걸고 대부분 이런 형태로 이제 시공하지 않습니까? 도심지에서. 근데 이 스트러트 간격이 중요해요. 이 간격이 스트러트가 좀 약하다 보면은 이제 촘촘하게 걸기 때문에 대형 장비가 반입이 안 돼. 근데 우리 본 구조물에서는 상당히 얘가 강성이 좀 뛰어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간격이 상당히 넓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공 장비 활용도 가능하죠. 장비가 이 장소 넓어지다 보니까 뭐 환기라든지 뭐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좋아질 거.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업을 쓰게 되면은 역조인트 방지할 것 같고 흙막에 대한 안정성 향상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런 웨일 설치하는 게 조금 힘들고요. SPS 공법은 워낙 유명한 공법이니까 이 정도라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BRD와 SPS. 근데 이 부분 이제 BRD 공법이 이제 처음 나왔잖아요. 자, 탑다운에서 아직 안 나온 공법이 있죠. CWS 공법. Continuous Build Whale System Support 공법. 그렇죠? CWS 공법이 하나 남았어요. 이제 아직 안 나온 것들이. 다음 차시에서는 이 탑다운이 많이 나오니까 이 탑다운에서 CWS 공법을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문제 2번. 문제 2번은 화재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방화구의 문제예요. 방화구의. 우리가 그 단답형 강의 시간 때 이 방화구에 대한 법 있지 않습니까? 스프링클러 설치하면 원하는 조건이 3배가 되고 한다는 그런 거 공부했었죠. 이 방화구역을 물어봤어.
그냥 방화 구획을 물어본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머릿말. 자, 방화 구획은 중요하다. 그죠? 사람이 편안할 수 있고 화재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화 구획이 중요하다. 자, 방화 구획의 법적 기준. 이게 중요하죠. 법적 기준. 해가지고 우리가 면적별, 층별, 용도별 세 가지가 있어요. 면적별, 층별, 용도별 해가지고 세 가지 나눠가지고 일단 10층 이하 바닥 면적은 1000제곱미터. 10층 이하 이때는 1000제곱미터마다. 그리고 이제 11층 이상이겠죠. 11층 이상 이때는 200제곱미터마다. 완화 조건 곱하기 3배 3000, 곱하기 3배 600. 그리고 이제 내부 마감재가 불연지로 돼 있을 때는 500제곱미터마다. 완화 조건 1500 곱하기 3배. 이거는 지금 뭐입니까? 스프링클러가 있냐 없냐 차이에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있냐 없냐. 자, 층별이면은 이제 3층 이상부터 지하층은 몇 층마다. 그래서 층별. 자, 용도별에서는 이제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할 때, 그죠? 내화 구조를 하는 부분과 그 위의 부분의 구획이죠. 그죠? 그러니까 주요 구조부가 특히 이제 계단실이 많이 그래요.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인 부분과 그 안 벽의 그 사이가 있고,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부로 해야 되는 부분과 기타 부분 뭐 이렇게 법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우리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 구조에 관련된 규칙 이렇게 방화구 설치 기준을 해가지고 이게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갖고 사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였죠. 포인트. 고태제목 3번에다가는 방화 구획을 어떻게 지금 방화 구획만 물어봤으니까 방화 구획을 어떻게 시공하냐? 시공 방법에 대해서 물어봐요. 방화 구획에 대한 시공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공부 수업 시간에 제가 나눠드렸던 어떤 그 자료 보면은 방화 퍼티 하고 방화 로드 대한 거. 자, 두 번째는 방화 퍼티하고 폼 앞면이죠. 글라스울. 방화 퍼티하고 앞면 뭐 라굴 글라스울 해당되겠죠. 그 세 번째는 일체형 방화 폼, 우리가 불연제로 말하는 방화 폼. 그 네 번째로는 방화 보드, 우리가 방화 석고보드 있죠. 방화보드는 12.5T예요. 12.5T인데 그 사이 슬라브 그 높이에 대해서는 앞면으로 충전을 해야 돼. 다섯 번째 방화 실란트 그리고 앞면 방화 실 그리고 앞면.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외장재가 있고 그러니까 슬라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외장재는 지금 커튼홀이에요. 커튼으로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패스나 붙잡고 막 붙였겠죠. 근데 이 부분이 문제, 이 부분 어떻게 막을 거냐? 이 부분 층간방화니까. 물론 계단 같은 경우 계단이 이제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벽은 어차피 우리가 내하고 RC 구조예요. 철공급 200 정도 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은 이미 뭐 전실도 있을 수도 있고 전시를 통해 가지고 여기를 계단을 넘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은 이미 내하고 방화 구역이 다 돼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부분. 근데 혹 착각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좀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구조고 화재 확산 방지 구조하고 방화 구역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화재 확산 방지 구조를 여기다 적으면 안 돼요. 절대 다 반지에다가.
층간 방화 구역이라 했으니까 이 부분이 방화 구역,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 이런 형태의 재료를 써가지고 방화를 시키겠다. 그죠? 방화를 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이 벽의 어떤 내부와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이 벽에 대한 내화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도 이제 써주게 되면은 이거를 대제목 4번으로 써주게 되면은 참 좋겠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상당히 좀 많아요. 내용이 뭐 보부터 벽부터 뭐 많기 때문에. 아니면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방화 구획 인정 재료가 있죠. 방화 재료에 해당되는 12.5T의 방화 석가보드라든지 그런 것들 많이 있었죠. 이렇게 시공 방법. 아마 이 5가지 그림에다가 이런 항목들 소제목 넣어주고 그림 넣어주게 되면은 아마 한 페이지 반 정도는 거뜬히 찰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뭐 결론을 바로 써도 가능할 것 같고, 만약에 이 부분 내용이 좀 생각이 안 났다 했을 때는 이 부분 대신에다가 우리가 층간 화재 확산 방지니까 층간 화재 확산 방지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는 슬라브죠. 그죠? 슬라브 틈새, 이런 틈새. 두 번째는 벽 관통부. 세 번째는 피트, 이런데 피트라든지 뭐 계단실이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들은 다 방화문으로 다 형성을 해야 되겠죠. 방화문으로, 갑종 방화문이죠 당연히. 그 다음에 4번에 설비 덕트죠. 덕트. 이 덕트는 FD 덕트로 가야 되죠. 파이어 덕트로, 그죠? FD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방화문, 방화문도 언급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비차열 1시간, 갑 비차 30분, 갑종 을종. 그리고 자동 방화 셔터 썼죠. 셔터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위에가 셔터에 이제 그 롤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문이 형성이 되죠. 열리고 안에서 밀고 나가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빨갛게 표시가 돼 있죠. 방화 셔터. 높이는 2100, 폭은 900 정도 될 거예요. 900이 정도, 800에서 900 정도 될 겁니다. 하나 어깨폭. 방화 셔터까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이 내용이 들어가도 되고, 이 시공 방법을 넣어도 뭐 될 것 같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역시 이번에 문제, 화재 문제가 2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에 첫 번째 문제, 화재 나온다고 했으니까. 자, 문제 3번. 내진 배근 상세. 이 문제도 상당히 좀 접근하기가 조금 쉽지 않았던 문제였을 거예요. 그렇죠? 내진 배근 상세. 부재별 내진 배근 상세라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뭐 내진 배근 상세니까 머릿말 들어가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머릿말 들어가고 내진 배근 상세를 바로 넣어도 되겠지만, 이 내진 배근을 하는, 그죠? 왜 내진 배근을 해야 되냐? 그죠? 근데 여기는 우리 내진 설계 대상 건축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간단히 넣어주면 되겠죠. 2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높이 13m, 차마 높이 9m, 기둥 간사이 10m 이상 뭐 있죠. 2층 이상, 2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목구조는 3층이고 목구조는 500제곱미터고, 높이 13m, 차마 높이 9m, 높이 13m, 차마 길이 9m, 그리고 기둥 간사이 10m, 기둥 간사이 10m,
이 법이 있어요. 그렇죠? 10m 이렇게 해가지고 쭉 요만하고 더 있는데 이 정도면 넣어주면 될 것 같고 자, 대진봉 3번에다가 이제 내진백은 들어가야죠. 내진백은 주요 구조 부재별로 했으니까 첫 번째 기둥, 두 번째 보여요. 세 번째 슬라브. 근데 이 내진백은의 그 우리가 구조 설계 지침을 보게 되면은 이래요. 내진백은은 이제 중간 모멘트 골조, 중간 모멘트 골조, 그리고 특수 모멘트 골조, 뭐 보통 모멘트 골조 이렇게 막 나눠지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이 부분에 우리가 건축물에 해당되니까 이 중간 모멘트 골조란 거는 연성, 구조물의 연성 정도가 약간 중간 정도. 이건 구조물 연성 정도가 아주 많이 요구되는 경우에 어떤 그런 구조물. 근데 우리 구조물은 지금 이거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다가 중간 모멘트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딱 해주는 거야. 자, 중간 모멘트 골조 시스템 딱 해주고. 자, 이때 기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죠. 좀 크게 그릴까요? 크게. 기둥 같은 경우에는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주철근이 이게 있겠죠. 주철근 이런 식으로 주철근이 쭉 갔을 거고 후프가 이렇게 갔을 거란 말이죠. 후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가운데에서는 조금 더 넓게 반부에서 좀 더 좁게 그때 이만큼의 높이 이만큼의 높이 이만큼의 높이 뭐 첫 단은 항상 첫 단은 항상 우리 그 간격의 절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간격의 절반. 첫 단은 0.5t. 여기가 우리가 S0고 여기가 L0라고 했을 때 여기는 어차피 우리가 4분의 1 H잖아요. 4분의 H고 2분의 H고 4분의 H고 이렇게. 그리고 이런 가운데 부분 다시 양 단부 쪽에 대해서는 이 D라고 했을 때 이 간격을 D라고 했을 때 여기는 이제 ED가 되죠. 이 2배. 여기는 D가 되고 그리고 스타트 항상 스타트는 0.5D 그 절반이라고 했어요. 절반. 이 절반. 그리고 기둥의 후크 모양은 철근이 9개 있는 8개 있는 구조라고 했을 때 기둥의 후크는 이렇게 돼 있죠. 135도 후크 걸어줘야죠.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걸어줘야 되는데 이게 시공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90도 후크 대부분 걸어주죠. 이렇게 90도 후크 갖고 이 길이가 우리가 6dB 6dB 6배 이 길이가 6배 정도 그 후크의 직경이에요. 6배 정도.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가 135도 후크를 걸어줘야죠. 후크. 이 부분은 이제 90도 후크를 걸어줘야 돼요. 이게 사실 이 부분도 135도 후크를 걸긴 해야 됩니다. 걸긴 해야 되는데 시공상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기둥의 내진 철근 상세예요. 그리고 이제 주철근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후크가 걸려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음부 되고 이음되고 뭐 이거예요. 우리 현장에서 시공하고 계시는 그런 방법들이 다 지금 내진 배경 상태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구조하고 있는 구조물들의 대부분은 내진 설계 뭐 그 지역에 따라 내진 등급에 따라서 내진 설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등급을 준용을 해가지고 만든 설계 도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빔. 이제 빔 같은 경우에는 기둥이 있고 빔이 쭉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마찬가지로 해도 이제 주근이 쭉 갈 거 아니에요. 주근이 가고. 내진에서는 이제 이런 스트랩들이 중요하니까 이 스트랩이 쭉 가다가 이제 어느 지점 넘어가게 되면은 이 간격도 2배로 형성이 되면서 그다음에 이쪽부터는 또
단부니까 촘촘하게. 가지고 마찬가지로 이 첫 단 항상 스타트는 여기서는 0.5 들어가겠는데 여기는 50 mm. 그러니까 5cm 이내로 딱 들어가 있어야 돼. 무조건 첫 단은 50cm.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길이는 보춤에 한 2배 정도 됩니다. 2배. 2D 정도. 이게 우리가 띠라게 했을 때 2D 정도. 2D. 그리고 양 단부가 왜 몸에 되게 걸리니까 그런 거예요. 몸에. 기둥도의 단부가 커지는 이유는 몸에 되게 걸리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모멘트, 여기서 뭐 마이너스 모멘트다. 여기서는 뭐 플러스 모멘트, 뭐 마이너스 모멘트. 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위험하니까. 그죠? 마이너스 모멘트가 유명하죠. 위험하죠 이게.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기는 또 간격이 이게 S라게 되면은 이 간격은 2분의 S죠. 2분의 S. 그죠? 절반이니까 무조건. 그래서 항상 그 백은도를 리스트를 보게 되면은 중앙 센터 스트럽과 양 단부, 엔드 부분과 중앙부로 나눠지죠. 센터로 나눠지죠. 그리고 센터는 보통 300 간격이라고 하게 되면은 양 단부는 보통 150 간격, 이렇게 되죠. 250 간격, 125 간격. 그것도 마찬가지로 단면을 봤을 때 주근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은 보통은 135도 우크로 해갖고 이렇게 꺾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트럽을. 그리고 나서 폐쇄형 스트럽을 걸어야 되니까 폐쇄형 스트럽은 대부분 135도 우크 걸어주고 마찬가지 90도 우크로 이렇게 보통 걸어주죠. 폐쇄형 스트럽을. 마찬가지 여기도 6dB를 걸어줘야 된다. 이게 우리의 보호 내진 철근 백은 상세예요. 내진 백은 철근 상세.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간격이 있는데 뭐 스트럽의 간격은 이런 스트럽의 간격은 뭐 4분의 D 이하로 가야 된다. 뭐 스트럽의 간격은 종방향 최소 철근 지름의 8배다. 스트럽의 간격은 스트럽 지름의 24배다. 300mm다. 이것 중에서 가장 최소값을 써라. 뭐 그게 나오거든요. 우리 구조 지침에 보면은 뭐 이런 것들도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 보호가 일단 첫 번째고 이 모멘트 골조이기 때문에 벽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벽은 의미가 없고 기둥과 보호하고 슬라브로만 구성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슬라브. 여기다 그릴까요? 이게 좀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 자, 슬라브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우리가 이제 슬라브가 쭉 있으면은 여기 뭐 기둥이나 뭐 있겠죠. 기둥 보호가. 그러면은 슬라브는 철근 정착해야죠. 이렇게 정착해야 되죠. 그리고 반드시 센터에서 150을 넘어가가지고 정착을 해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 여기도 지금 처짐이 이런 식으로 좀 작용할 테니까 여기는 이제 부 모멘트, 그죠? 부근이 들어가고 부근이 들어가고 이제 여기가 주근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주근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4분의 L 지점이 있고, 여기는 2분의 L 지점이 있고, 4분의 L 지점으로 이제 나눠질 것 같고, 그리고 이 그 받침부 주 열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슬라브로 봤을 때, 평면에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기둥이 있고 하게 되면은 4분의 1 지점에 끊었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주 열대, 이게 주 간대, 주 열대 이렇게 하잖아요. 주 열대, 주 간대, 주 열대 이렇게 해서 바뀌지 않습니까? 이 주 열대에서 배치된 철근의 2분의 1 이상은 이 주열대에서 설치된 배근의 2분의 1 이상은 슬라브 유효폭 내에 배치한다. 어렵죠? 유효폭 내에 배치한다. 주열대 내 받침부의 철근, 상부 철근은 4분의 1 이상은 경관에 걸쳐서 연속조합한다. 경관에 걸쳐서 연속한다. 뭔 말이냐? 연속 듣는 거야, 이런 식으로.
끊지 말고 여기서 연속시켜라. 4분의 1 정도는 이상은. 그리고 상부철근, 하부철근의 연속은 이게 지금 상부철근이고 하부철근, 이철근의 연속은 3분의 1 이상. 3분의 1 이상 연속을 시키라는 거예요. 3분의 1 이상. 상부철근은 4분의 1 이상, 하부철근은 3분의 1 이상 연속시키라. 그거 외에도 몇 가지 사항들이 좀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는 너무 좀 깊이 들어가는 것 같고 이 정도까지만. 슬라브, 기둥과 보와 슬라브 이 세 가지 내진배근 상세를 조금 기억을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가 면접에서 나왔습니다. 면접에서. 작년 면접에서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다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도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숙지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거 내진배근 상세. 자, 문제 4번. 현장 콘크리트 품질 관리 방법 전중후. 타설을 하는데 전, 중, 후에 대해서 언급을 하라겠습니다. 그러면 뭐 1번 머릿말 들어가면 되고 아마 전중으로 했으니까 아마 내용 쓸 말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다가 우리는 콘크리트의 어떤 품질을 결정하는 품질 요소들 요소 해가지고 특성 요인도 하나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재료, 배합, 시공, 그 다음에 설계적인 측면, 구조적인 측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 그죠? 제목 포함하면 7줄 정도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딱 답안지 중간 정도에 딱 걸릴 것 같아요. 세 번째 타설 전 품질 관리 해가지고 이제 중제목 들어가야죠. 그죠? 중제목. 자, 타설 전, 타설 중, 타설 후 이렇게 해가지고 소제목 2, 3, 4, 5 5개 정도 마찬가지. 내용은 안 적을게요. 내용은 어차피 이 문제는 너무 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니까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답안지를 구성을 해가지고 풀어주면 되고 대제목 4번에다가 이제 하게 되면은 매진말 그렇죠? 결론부 매진말은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넣어가지고 타설 전중후 관리가 중요하다 하면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너무 일반적인 문제니까 이 정도 넘어가고. 자, 문제 5번. 용접. 이번에 용접 나온다겠죠? 근데 이번 문제에서는 용접에 관련된 결함하고 변형을 같이 물어봤습니다. 결함과 변형. 용접 결함과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자, 넣어주면 되고요. 머릿말. 자, 두 번째. 용접 결함 및 변형의 종류를 좀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용접 결함 및 변형의 종류를 간단하게 가지고 소제목 여기에는 결함 여기는 변형 해가지고 우리 예전에 공부했을 때 결함 뭐 내부 결함, 외부 결함, 형상 결함 3개 있었죠? 그거 넣어주면 될 것 같고 용접 변형에 대해서는 뭐 정수축, 수축 그리고 변형, 굽힘, 뭐 각변형이라든지 그다음에 회전 변형, 좌굴 변형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 세 가지에 각각 3가지 정도로만 요약을 해가지고 표로 3가지 정도로만 딱 요약을 해가지고 표로 딱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제 품질 관리 방안이죠. 그죠? 결함 방지, 용접 결함 방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있습니까? 일단 절차서 넣어야 되죠. WPS. 두 번째, 정밀도 개선 해야 되죠. 세 번째, 예열 후열 해야 되죠. 네 번째, 용접선, 용접풍 건조시켜야죠. 봉 나왔으니까 용접 장비 해야죠.
용접 누가 해? 용접사가 합니다. 용접사 기량 테스트 한번 해봐야죠. 환경도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죠? 용접 환경, 온도, 습도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 다. 그리고 편향에 관련돼 가지고도 또 하게 한다면은 용접 속도. 어차피 이것도 용접 변형이고 이것도 용접 변형이고 이것도 용접 결함 다 똑같아요. 용접 속도, 용착량, 용착 금속량. 다시 말하면 이거는 위병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운봉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죠? 뭐 지그재그 용접 옛날에 막 했었죠. 잔류응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용접한 거 보시면은요 막 땅땅땅 때리고 그러죠. 그때 막 망치로 때리는 이유가 잔류응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용접 순서. 뭐 병렬, 뭐 단별, 뭐 이렇게 너무너무 많죠. 역변형법 쓰는 거. 너무 쓸 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용접은 철골에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써야 될 말들만 좀 언급을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쉬운 문제였죠. 문제 6번. 에폭시 물어봤어요 또. 문제 6번. 에폭시 도장을 합니다. 주차장 바닥입니다 지금. 에폭시는 내구성이 되게 뛰어납니다. 내충격성 뛰어나고 근데 열에는 약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외부로 나가지는 못해. 내부에 있어야 돼. 근데 이거에 대한 시공 방법을 물어봤고 그 다음에 하자 원인과 대책을 물어봤습니다. 원인, 대책을. 이 세 가지 물어봤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머릿말 들어가면 되고 에폭시 많이 쓴다. 내구성, 내구성, 뭐 충격성, 그 다음에 뭐 에폭시니까 뭐 시공성 다 뛰어나다. 자, 시공 방법 바로 들어가야죠. 용접의 원인, 하자의 원인들이죠. 그리고 에폭시의 하자 대책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맺은 말씀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대지문을 구성하면 좋을 것 같고 시공 방법은 뭐 시공 순서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뭐 바탕 처리부터 해가지고 바탕 처리에서는 첫 번째가 뭡니까? 건조, 균열, 요철, 뭐 이런 것들, 불순물 제거하는 거, 레이턴스 제거하는 것들. 왜? 접착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머, 그다음에 뭐 중도, 상도. 그리고 중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2회 이상 칠해라. 두께를 3mm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고. 에폭시 시공에서의 그 하자 원인은 첫 번째는 박리죠, 박리. 박리가 나는 이유. 균열, 두꺼우니까 그래요. 박리, 접착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바탕 처리가 안 되고 프라이머가 잘 안 칠해지고 또 너무 많이 뿌렸고 한 번에 중도를. 핀홀, 이 기포죠, 기포. 핀홀, 건조. 얘가 발라주면은 어차피 얘는 이액형이란 말이죠. 이거 이액형이에요, 이거. 그리고 주제하고 경화제가 있습니다. 이거 기름이기 때문에 주제하고 용제가 있어요. 솔벤트를 쓴단 말이죠. 희석을 하려고. 근데 여기다 플러스 이제 경화제를 넣어줘야 되는데, 예, 이 경화제 양에 따라서 건조가 잘 되고 안 되고, 도막 두께 따라서 잘 되고 안 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건조 아니면은 뭐 경화 불량, 경화가 안 돼요. 너무 두꺼워. 물론 온습도가 높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도막 두께 3mm가 안 나옵니다. 왜? 슬라브가 이렇게 막 춤추고 있거든요. 딱 발랐더니 여기는 뭐 1mm 나오고 여기는 뭐 5mm 나오고 막 이러죠. 대책. 첫 번째는 바닥면 처리죠. 함수율. 함수율 관리. 그 다음에 부착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프라이머라는 걸 잘 발라줘야 되죠. 적정량의 프라이머를 너무 많이 발라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는 제조사의 스펙을 좀 따져봐야 돼. 제조사 스펙을 한번 따져봐야 되죠. 그렇죠? 양생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의 도막 두께, 일의 도장 하는 그 두께도 반드시 검토를 해봐야 돼요. 환경, 온도, 습도, 그죠? 온도, 습도, 바람, 뭐 등의 것들을 하면 됩니다. 매진만 하면 되고. 뭐 에폭시가 한번 나왔는데 지하수창 에폭시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그죠? 흔히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2교시까지 풀어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3교시부터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겠습니다.